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정한 주제는요, 바로 예술하는 AI의 등장 때문에 우리 창의 노동마저 필요 없어지는가, 이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 시나리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런 거죠. 노동 같은 거는 앞으로 기계한테 시키고, 앞으로 사람은 가장 창의적인 활동, 예술이라든지 철학 같은 것을 토론하게 되면서 띵까띵까 놀면서 사는 세상, 이런 거를 꿈꾸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로 그게 행복할지는 별개의 이야기이지만요. 자, 그 중에서도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의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는데, 자,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니 이제 예술에 도전하는 AI들이 속속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례들을 지금부터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작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또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퀸이라는 밴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엔비디아사에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퀸 음악 스타일로 이렇게 작곡을 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면은 전주 부분이 꼭 보헤미안 랩소디의 딴딴딴딴딴딴과 비슷하죠. 그리고 곡 전개도 그럴싸합니다. 마치 퀸이 하는 것처럼. 자,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했던 락 음악들 수백 곡을 학습시켰고요. 2차적으로 퀸 음악 52곡을 다시 재학습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퀸 음악 스타일처럼 이렇게 편향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싸하죠? 자, 하지만 사실 이게 2016년에도 있었어요. 소니의 컴퓨터 사이언스 랩에서 비틀즈 스타일의 음악을 AI가 창작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시게 되면 이것도 그럴싸하게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창의 노동을 대체할 것인가? 자, 다음에는 그림 사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건 워낙에 유명한 사례인데요. 이 그림이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스타일을 학습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가짜 렘브란트 그림, 렘브란트 풍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그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정답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인공지능이 그린 거였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그림이 전시회에 걸려 있다면은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구별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해가지고 이제 사람은 간단한 명령만 주는 거예요. 검은 모자를 쓴 뭐 30대의 남자 오른쪽 얼굴 보이게 그려라 하면 이렇게 딱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놀랍죠?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자,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그린 그림에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돈 주고 사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의 예술단체인 오비어스라는 곳에서 에드먼드 벨람이라고 하는 AI가 그린 초상화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미국 유명 경매예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얼마에 낙찰이 됐냐?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 같은 날 앤디 워홀의 작품이 또 출품이 됐는데 그건 한 8,500만 원 정도밖에 낙찰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5억 원이나 주고 이 그림을, AI가 그린 그림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예술 공부를 좀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림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꾸 투자 성격으로 그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AI가 그린 그림, AI가 작곡한 음악에도 가치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톰 화이트라는 예술가가 한 건데요. 각종 기하학적 도형이라든지 선을 주어준 다음에 그걸 AI가 각종 사물들과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추상화처럼 그려내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집에 걸어놔도 깔끔하게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AI가 이런 것 정도의 추상화는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고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싸게 우리가 그림을 집에 걸어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추상화, 이 AI가 그린 그림보다 여러분들이 잘 그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더 예쁘게 그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 이걸 보면 상당히 위협감이 들기도 하죠. 또 이번에는 소설 얘기를 해볼게요. 소설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2013년 일본 호시 시니치 문화상 공모전에서 인공지능이 쓰는 소설이 1차 통과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게 사실인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자, 이런 도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KT에서도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쓰는 데는 계속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술하는 AI의 등장, 과연 우리의 창의 노동마저 가져갈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요, 현대미술사의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었던 한 가지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변기죠. 근데 변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거기에다가 작가 이름 알무트라고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걸 출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품이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알무트라는 건 가명이었고요. 이 작품의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남성 소변기 하면은 남자가 오줌을 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물줄기가 가야 되는데 변기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물줄기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샘으로 제목을 지었고요. 사실 작가의 진짜 이름은 알무트가 아니라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현대미술의 아버지입니다. 자, 과연 이게 작품이 될 수 있는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듀샹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쓰임새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 그래서 그 물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창조했다라는 점, 이게 바로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이 말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 노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전복시키고 생각을 창조하고 뭔가 관점을 바꾸는 일, 여기에 바로 창의 노동의 본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뭔가 기존의 작품들을 흉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듀샹의 변기 제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레디메이드라는 거예요. 기성품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예술 작품 하면은 굉장히 화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해서 아주 뛰어난 손재주로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듀샹이라는 사람은 손수 그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와서 설치한 것만으로 예술 작품으로 치부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현대예술은 작품이 아닌 관념을 표현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예술가 중에는 자기가 직접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철공소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주문 제작한 다음에 설치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알바시켜서 설치를 하고 그걸 예술 작품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은 관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창의성의 본질은 관념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현대미술사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AI의 발전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자, 발달하는 건 AI의 창의성이 아니라 우리의 창의성을 표현하게 도와줄 도구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창의적인 본질마저 대체할 만큼 발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그걸 도와줄 도구들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생소한 얘기가 아닌 것이 늘 그래 왔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뭔가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려면 밴드를 구성해야 되고 각 밴드 구성원이 그 악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지만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 그냥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비트를 찍는다고 하죠. 컴퓨터 한 대로 악기 연주를 못 하더라도 그냥 손가락만 있으면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혼자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해진 것은 역시나 창의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도구가 발달하게 되면은 그 인기 있는 장르도 바뀌어요. 과거에는 밴드 음악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비트를 찍어서 하는 일렉트로닉이라든지 힙합 장르 같은 것이 인기 있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림 쪽도 보자면 과거에는 만화책을 완성시킬 때 문화생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배경 그리고 그런 거를 작가 혼자서 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화생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웹툰 그리잖아요. 태블릿 PC 한 대 가지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혼자서 완성시키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림의 질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또 펼쳐진 현상이 뭐냐면 인기 있는 장르 자체가 바뀐 거죠. 실제로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으로서. 또 다른 사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뭔가 컨텐츠 제작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스텝이 필요했고 자본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혼자서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줄 도구들이 너무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과거에 1차 산업혁명에 기계가 이제 우리의 육체 노동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정보산업 시대에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 또 프로그래밍, 인터넷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작업을 편리하게 도와줬다면은, 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창의 노동 자체도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일단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AI가 도움을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창의 노동 모습이 조금씩 변화될 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엔비디아사에서 이 퀸 음악 스타일을 학습한 AI를 선보였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AI가 뚝딱 한 번에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자, AI가 학습한 자료를 토대로 뭔가 음악을 도출해내면 그거를 미디 파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이 음악을 완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음악가들이 뭔가 새로운 음악을 쓸 때 그냥 머릿속을 구상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유행하는 장르를 생각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뭔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AI의 발달 덕분에 이런 스타일로 곡 써봐.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AI한테. 그러면 걔가 수백 곡을 막 써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들어보면서 요거는 내가 좀 수정해서 하면 괜찮겠네?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소재 선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은, 앞으로는 소재 만들어주는 AI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는 소재 괜찮네, 이거 내가 한번 수정해서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 데서부터도 이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얘기,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 해보자면은, 아까 보여드린 렘브란트풍의 가짜 AI 그림,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작품도 한 번에 한 큐에 이 작품이 탄생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수많은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요거는 잘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내가 보도화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작품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꽤 크죠.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딥아트라고 해가지고 무료 사이트예요.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두고 명화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찍은 사진을 명화처럼 바꿔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사진을 넣어봤어요. 초상화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칸딘스키풍의 작품을 섞어달라고 해봤더니 섞어는 줍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기스럽고 아름답지가 않죠. 왜냐면 인공지능은 얼추 비슷하게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건 잘하지만, 뭐가 예쁘고 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것에는 재능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넣어봤어요. 꽃 그림을 넣어봤더니 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넣은 저 사진 자체가 문제인가 해가지고 좀 단순한 사진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단순한 스타일을 넣어봤더니 이번엔 결과물이 그래도 얼추 괜찮게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창의 노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의도를 담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고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물을 내놓게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선택하고 수정하고 하는 일 자체가 미래의 창의 노동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좀 더 편리하게 창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은 영역마저도 AI가 모두 가져가 버리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생각할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 1826년에 사진 인화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화가라는 직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가라는 직업은 원래는 사물을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사람을 똑같이 그려서 돈 받아 먹던 사람이었는데, 사진기가 자기들보다 훨씬 사물을 똑같이 그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화가가 다 붓을 놓고 다 사라져 버렸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물과 사람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르게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상화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자,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예 그 생각이 더 진화돼서 기존의 제품들로는 왜 작품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해서 이런 샘이라는 작품도 나왔고, 물감을 막 뿌리는데 이 행위 자체가 또 예술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작품도 나왔고요. 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작품인데요. 데미안 허스트가 약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삼성 리움 미술관 가면 이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논란이 있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작가가 바로 김환기 선생님이죠. 그 사람의 단색화가 이제 65억을 넘어서 85억인가요?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국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예술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기존의 유행에서 자꾸 탈피돼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고 생각을 전환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 자체는 사실 아직까지 기술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인기 있어질 스타일인가? 여기에 있어서도 사실 인공지능이 답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잘 발달한다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유행과 장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 결과물에 창작자의 의도와 철학이 들어있을 것인가? 만약에 AI가 의도와 철학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특이점이 왔다고 봐야겠죠. 그건 정말 다른 세상이고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멀리 남았고 그때 돼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결국 AI의 예술은 교묘한 표절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5억 원에 낙찰된 이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예술 작품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 다음에 다른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 요거는 사람 모양의 작품이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이렇게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을 섞어서 만든 건데 어떻게 이게 표절이 아닐 수 있느냐, 어디에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뭐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창작 행위를 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던 예술가 그리고 자신이 학습했던 예술가의 스타일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제 결합이 되면서 창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 이 결과물을 내놓은 방식과 사람이 머릿속에서 혼합을 해가지고 내놓은 방식과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도 누군가를 따라서 만든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 그림의 하단에 보면은 화가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 작품의 작가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또 표절 시비가 걸렸어요.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 한 19살의 스탠포드 대학생이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깃허브라는 곳에 무료로 공개해 놨는데 이 오비어스라는 단체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5억 원의 그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권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이 코드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표절 의혹이라고 할까요? 저작권 의혹이 생겨나기도 한 거죠. 자,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예술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자와 예술가의 경계가 또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개발자가 만들건 예술가가 만들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은 창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창의 노동을 하고 수많은 도구 중에 이제 물감만 있는 게 아니라 찰흙만 있는 게 아니라 석고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 탄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예술하는 AI와 창의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 제 의견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AI의 도구 덕분에 결국에는 창의 노동이 편리해지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창의 노동이 대체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리고 창의 노동의 방식이 변하는데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부터, 그 시작점부터 이제 기술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손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창의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창의 노동의 질적 수준이 더욱더 높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그러한 창의성 갖춘 인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AI와의 경쟁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AI의 도구를 잘 활용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암기와 경쟁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창작 행위들을 교실에서, 학교 안에서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떠올리는 아이디어를 각종 도구들, 나무도 괜찮고요, 찰흙도 괜찮고, 3D 프린터도 괜찮고, AI 프로그램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꾸 표현하는 연습들을 어릴 때부터 쭉 많이 해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정적인 교실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모습이 계속 확장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보면은 아이들과 막 놀아주고 이것저것 활동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린이집의 많은 교육 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많은 부분 연장이 되어야 되고, 그 비중이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늘어나야지만 창의성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 달아주신다면 많은 토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